이지우는 오랜만에 받은 휴가를 손에 쥐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7결7 특임단에서 몸담은 지 벌써 10년 그동안 고향이 내려간 헬스를 손에 꼽을 정도였죠. 창각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복잡한 마음을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철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굳이 오지 마라 바쁠 텐데. 여전히 문득득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30이 넘은 딸이 휴가를 내고 찾아온다는데도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반응이었죠. 어릴 적부터 늘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타와도 군에 입대한다고 해도 특임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도 아버지의 반응은 늘 똑같았어요. 지우는 13살 되던 헬어머니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탁자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웠죠. 그 이후로 부녀는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에만 매달렸고 지우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3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 그곳이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총 500세대가 거주하는 제법 큰 규모의 단지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곳곳에 금이 간 보도블록 녹슨 철제 난간들이 단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단지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입주자 대표 회장인 강병식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기존 주거 환경 보존을 원하는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강병식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정장 차림으로 단지를 누비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곤 했죠. 경비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해. 돈이라도 잘 받고 나가고 싶으면 말이야. 강병식이 경비실에 들러던 집 말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성사되면 경비원들은 모두 교체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강철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단지 곳곳을 점검하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누수가 생기면 응급처치를 하고 밤 늦게까지 순찰을 도는 것이 이강철의 하루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인근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체제였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야 했고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경비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에요. 왜 왔어? 문을 연 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는 평평한 목소리였죠. 바쁠 텐데 괜히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볼 것도 없어. 그냥 가. 아버지는 다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버지를 다시 보기 위해 단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8시쯤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주민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죠. 경비원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이강철이 고개를 들자 여성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어제 우리 집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 왜 안 가져갔어요?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요. 죄송합니다. 배출 시간이 지나서 못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답했어요. 그게 변명이에요. 쓰레기나 제대로 치우는 게 경비원 일 아닌가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경비원들 정말 불성실해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지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 주민이 경비실로 찾아와 큰 소리를 찾았어요. 야, 경비원, 우리 집 택배 왜 안 가져다 줬어? 택배 대행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뭐 그럼 경비원이 뭐 하는 거야? 주민 편에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은 다 해주던데 여기만 이상하네. 규정상 개인 택배 보관 및 전달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규정,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이래서 재개발 찬성하는 거야. 새 아파트에서는 이런 고집쟁이 경비원 안 쓸 거거든. 그렇게 말하고 남성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경비원 정말 불친절해요. 맞아요. 뭘 부탁해도 규정 타령만 하고 재개발되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게 경비원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 리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뿐인데 주민들은 그를 불친절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우는 아버지가 단지 내 가로등을 점검하며 혼자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묵묵히 걷는 발걸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속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가 사는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참기만 하세요? 뭘 참아? 아버지가 무욕뚝하게 답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대해도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뭘 말하겠어.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아버지의 대답이었어. 다들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지우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우는 키워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아파트 단지에는 재개발 설명회를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강병식은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번 설명회가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킬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강병식의 눈에 이 강철은 오래전부터 눈에까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이강철은 재개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찬성이든 반대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죠. 더욱 짜증나는 건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규정이 반입니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였어요. 아저씨,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좀 어떻게 해줘요. 강병식과 가까운 주민이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거나 구청에 신고하세요. 저는 견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 강철의 답변이었죠. 융통성이라는 게 없는. 주민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 강철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강병식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강병식은 관리사무소 김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좀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비원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강철 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김 소장은 강병식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강병식은 단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신의 자리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거든요. 이틀날 새벽 강병식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었어요.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이 더러워진 엘리베이터를 보고 첫 차를 타려던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민원 전화가 빗발쳤어요. 김 소장은 이강철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병식은 주민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새벽 15층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원의 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비원 측의 태도는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낡은 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경비원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서 재개발 찬성한다니까요. 다음 날 강병식은 이강철을 경비실로 불렀습니다. 이 아저씨 요즘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강철이 조용히 답했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강병식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서 사진 썼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강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강병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붙어 있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강병식이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돌아갔죠.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르겠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지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단지 내 CCTV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연람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김 소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련자가 아니면 연람이 불가능합니다. 김 소장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저는 경비원 이강철의 딸입니다. 아버지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절차상 어려워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 승인을 받아오시든지. 지우는 김 소장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직감이 틀릴 리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괜히 일도 만들지 말고 그냥 돌아가. 이강철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억울한 일당해도 참기만 하고 도움받는 것도 거부하고. 지우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내일이나 차례. 차가운 말투였지만 지우는 아버지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깊숙이 숨겨진 고마움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쯤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이 돌을 맞아 산산조각 났어요. 이강철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 2명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이강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은 구청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비원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 늦게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사사치 조사했습니다. 돌멩이가 떨어진 위치 유리파편이 흩어진 방향, 그리고 땅에 남은 발자국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CCTV 카메라 각도를 계산해 보니 경비실 앞 상황은 잘 안 보이는 사각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주차장 카메라에 있는 뭔가 찍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틀날 새벽 지우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군에서 익힌 해킹 기술로 아파트 CCTV 시스템에 접근한 거예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던 지우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사건 발생 10분 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 2명이 단지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죠. 지우는 그 얼굴을 캡처해서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폭 조직과 연관된 인물로 각종 협박 사건에 연루된 전과자였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지훈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누군가에게 위협받은 적 있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냥 요즘 일들이 너무 연달아 일어나서요. 이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힘들어할 때도 아빠는 뭘 해줘야 할지 몰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 아버지 어릴 때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아버지가 교문 앞에 서 계시던 거 기억하세요? 이강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지훈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월 후 강병식은 드디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주민 게시판에 붙인 공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지속적인 민원을 종합해 본 결과 경비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철 경비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공지문 아래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조치죠. 진짜 그랬어야 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이강철이 경비실에서 순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이강철 맞지?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강철이 일어서면 물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진서나 쓰라고 말하러 왔어. 다른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괜히 버티지 말고 저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강철이 차분히 답했어요. 잘못이 뭐가 첫 번째 남성이 이강철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순간 한 남성이 이강철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손 지금 내려놔요. 복도 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뭐야, 안 와? 두 번째 남성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순식간에 이강철을 위협하던 남성의 손목을 비틀어 뒤로 꺾었어요.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남성이 지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은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남성이 바닥에 나동 그라졌습니다. 777 특임단 소속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버지를 건드린 건 지금부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두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임단이라는 말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오해야.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남성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해. 지은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수 씨 맞죠? 작년에 강남 유흥업소 협박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으셨던 남성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박민호 씨. 지은이 두 번째 남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건설 현장 노조 협박으로 실형받고 작년에 출소하셨죠. 두 남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경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철은 멍하니 딸을 바라봤어요. 30이 너무 딸이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주민 한 명이 보였어요. 방금 전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대박이네. 주민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경비원 딸이 특임대원이라고 지은 그 주민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잘 된 일이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이강철은 생전 처음으로 딸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벌어진 일이 주민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주민단체 채팅방에 올라오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경비원 딸이 특임대원이었다고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일이 심상치 않은데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단칸방으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냉장고와 낡은 책상,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쓰기에도 작은 침대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지은의 군 입대 사진 한 장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강철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어릴 때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은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이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해줘야 할지 몰랐어. 말하는 법도 몰랐고 지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지은을 따돌렸죠. 너네 엄마 왜 도망갔어? 아빠만 있는 애는 이상해.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지은 매일 아프겠습니다. 그때 지은은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말을 걸어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 점점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교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였습니다. 일하다가 오신 건지 작업복 차림이었고 멀찍이 떨어져서 지은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왜 여기 와요? 지은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냥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기도 그날부터 아이들이 지은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덩치 큰 아버지가 묵묵히 교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무언의 경고가 되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매일 교문 앞에 계시던 거 알았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느꼈어요. 이강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 왜 그렇게 자책하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에 계셨잖아요. 말은 없으셨지만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셨고 엄마가 떠난 후에 이강철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너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웠어. 잘못 말해서 너까지 떠날까봐. 지우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 문득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설탕사랑이었다는 걸, 침묵이 냉정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배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강철은 생전 처음으로 딸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져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아, 고맙다. 이강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툴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틀날 오후 지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간담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강병식이 경비원 교체건을 최종 의결하려는 자리였어요. 지은은 오전 내내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용역 직원들의 얼굴 그들의 신원조회 결과, 그리고 어젯밤 경비실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걸 USB에 담았어요. 아버지 오늘 간담회에 같이 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어. 나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강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숨지 마세요. 아버지도 당당하게 나서야 해요. 오후 5시 지은은 먼저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김 소장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 소장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 경비실에 온 사람들, 누가 보는 건가요? 김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김태수, 박민우 이 이름들 낯설지 않으시죠? 지은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어젯밤 상황도 모두 촬영되었어요. 김 소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을 말하시면 선처해 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시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김 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병식 회장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나요? 경비원을 압박해서 사직하게 만들려고 김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사건도 저희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는 주민 50여 명이 모였어요. 강병식이 앞자리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강병식이 일어서면 말했어요. 문제 많은 경비원을 교체하는 건에 대회 의결하겠습니다. 그때 지은이 아버지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잠깐만요. 지은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누구세요? 주민도 아닌 분이 왜? 강병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강철 경비원의 딸 이지은입니다. 지은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이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특임대원 만나 어젯밤 그 사람이.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엘리베이터 사건 당일 CCTV 영상이었어요. 강병식이 직접 쓰레기를 엘리베이터에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한 주민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다음은 용역 직원들이 단지에 들어오는 영상입니다. 지은이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했어요. 강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조작이라고요? 지은이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어젯밤 경비실에서 벌어진 일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 생생했어요. 강병식 회장님 지은이 강병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죠? 그때 김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병식 회장님 지시로 경비원을 압박하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사건도 일부러 만든 거고 용역 직원들도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요? 말도 안 돼. 강병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었거든요. 회장 사퇴하세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다른 주민도 분노했어요. 결국 강병식은 그 자리에서 사퇴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김 소장도 회의이 결정되었고 경비원 교체건은 무효 처리되었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경비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며칠 전 이강철에게 쓰레기나 제대로 치우라고 말했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캔 커피 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 여성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이강철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알면서도 저는 화뿌리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여성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택배 대행을 요구했던 남성도 과자 봉지를 들고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규정도 모르고 무리한 부탁만 했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누군가는 음료수를, 또 누군가는 간식을 가져왔어요. 경비실 앞이 작은 축제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한 할머니가 이강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게요. 이강철은 이런 상황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20년 넘게 경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가 편지 봉투를 들고 경비실로 왔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구나. 이강철이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요. 민준이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써서 편지를 열어보니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셔서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파트의 슈퍼맨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주세요. 이강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뭉클하겠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이강철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지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경비실 앞에 쌓인 선물들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주민들이 가져다 준 거야. 이강철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지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시죠? 그런 것 같다. 이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혼자 견뎌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단지를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환하게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강철은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일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이강철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아빠가 말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한다 정말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이강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참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이 부들어 복귀하는 날 이강철은 처음으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서가 그리고 자주 연락해 내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단지를 떠나는 지훈을 보며 이강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마워하니까요. 경비실로 돌아가는 이강철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침묵 속에 참던 경비원의 딸은 7경칠 특임단 요원이었고 그 딸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